내게 금빛 은빛으로 짠 하늘의 옷감이 있다면 어둠과 빛과 어스름으로 수놓은 파랗고 희뿌옇고 검은 옷감이 있다면 그 옷감을 그대 발밑에 깔아드리련만 나 가난하여 오직 꿈만을 가졌기에 그대 발밑에 내 꿈을 깔았으니 사뿐히 밟으소서 그대 밟은 것이 나의 꿈이니.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하늘의 옷감.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d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 to take away my liberty.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문기사 인사드립니다. 네, 문기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기사 요즘에 뭐하고 지냅니까? 요즘 집을 수리하고 있어요. 아, 집을 수리해요? 네. 음. 집이 너무 이번 여름에 곰팡이도 많이 피고 집이 좀 습하거든요. 아, 직접? 네, 그래서 집에 뭐 가구 같은 것도 좀 내다 버리고 또 배열도 좀 바꾸고 그리고 좀 산뜻하게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곧 가을이잖아요. 벌써 가을인가? 입추는 지났으니까. 이제 겨울이라는 말이 있죠. 아침 저녁을 너무 쌀쌀하지 않나요? 아, 요즘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입추는 지났는데 한동안 더웠고, 이제 곧 쌀쌀해지는데 갑자기 겨울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네, 예년보다 추위가 좀 빨리 왔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설악산이나 이런 산에 단풍놀이는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계절이 이제 전국적으로 막 이곳저곳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계절 바뀌는 거 어떻게 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문기사는 지금 집을 바꾸고 있고. 네. 네. 저희 방송도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방송 당일 배송 영화방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왜죠?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리잖아요. 따끈따끈한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봄과 여름 뭐 이럴 때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저희 방송이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핫팩과 같은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크리스마스 그런, 선물 같은. 네, 그런 방송이 되길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 무엇입니까? 네, 바로 윤계상 고준이가 주연한 레드카펫이죠. 레드카펫이요? 레드카펫. 레드카펫. 네, 카펫이요. 네, 레드카펫입니다. 제가 앞에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유명한 시인이죠. 이 시인의 하늘의 옷감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하늘의 옷감, 이 시 구절 중에 그 시적 화자라고 그러죠. 화자가 매우 가난해서 그렇죠. 뭐 금빛 옷감, 은빛 옷감, 뭐 이런 옷감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연인의 발밑에 깔아주겠지만 지금 내가 가난하여 꿈만을 가졌기에 그대 발밑에 내 꿈을 깔았으니 사뿐히 밟으소서 그대 밟은 것이 나의 꿈이니. 꿈 카펫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카펫 하니까 이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적절한 것 같아요. 영화를 네. 보고 난 저로서는. 네, 레드카펫이라는 영화를 보고 어떤 문장이나 아니면 어떤 시 구절이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늘의 옷감이라는 시에서 이제 발밑에 깔아드린다 이런 표현이 생각을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시인지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네이버에서 발밑에 꿈을 깐다 이걸 해가지고 찾았는데 아직 그 영시다 보니까 영국 시인이다 보니까 번역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찾는데 10분 넘게 걸렸네요. 10분밖에 안 걸렸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국민 여동생 대세녀. 대박이잖아. 우리 그냥 딱 찍어버릴까? 손끝이. 공공의 랑 아이디 뭐냐 그 수줍은 마우스들은.
좀 벌려봅시다. 레디, 액션! 둘 사이에 분명 뭔가 있다니까요. 웃겨? 아니야, 안 웃겨. 정은수 아니야? 이번 영화 정은수 씨 노출 수위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영화 그런 영화 아니에요. 변태 어? 배우넷, 스캔넷, 이틀 촬영 442. 오늘의 준비는 빡시게, 내일의 촬영은 신나게. 오케이! 좋으시네. 아! 너 지금 나 뭘로 찔렀냐? 정우는 영화 감독입니다. 그런데 되게 무명이고 시나리오는 겨우 팔리지만 직접 제대로 된 영화를 찍어본 적이 없는 무명 감독인데 에로 감독이죠. 에로 감독이요? 네. 에로 감독인데 어느 날 그 에로 감독의 집에 은수가 찾아듭니다. 정우와 은수. 네. 은수가 갑자기 찾아드는데 이유인즉슨 전세금 사기를 당해서 그 집에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어떤 썸을 타게 되고 뭔가 애틋한 감정이 트는가 하더니 정우가 속한 그 에로 팀이 있어요. 에로 배우들 팀이 너무 소속사 사장의 부당한 대우에 악이 맞춰서 단체로 집단 탈출을 해요. 여행을 가서 은수가 평소에 정우에게 찍으라고 권했던 그 정우의 고유의 영화를 같이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팀들이 그 찍은 영화를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영화제에 출품을 하는데요. 그 동시에 은수는 사실 국민 여동생이었어요, 예전에. 한때 떴었지만 정적을 감추고 사라졌던 배우인데 그 즈음에 갑자기 어떤 소속사 사장, 유명한 소속사 사장으로 인해서 크게 뜨게 되고 그러면서 정우와 멀어지게 됩니다. 모든 영화제에서 거절을 당하고 딱 한 부산에 있는 태종대 영화제에서만 그 정우의 영화를 상영시켜 주는데요.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에로배우 팀들은 은수에게 찾아와 달라고,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화제에서 감동적인 엔딩을 맞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런 영화군요. 이 영화 레드카펫 앞에 예고편 들으셨으니까 이제 짐작하실 거예요. 이 영화가 상당히 가볍고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이제 광고할 때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안 하더라고요. 에로맨틱 코미디. 이렇게 말하는 에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흔히 쓰여지는 소재는 아니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에로 영화를 이렇게 흔하게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레드카펫이라는 영화는 우리나라 그동안 많이 변화했고 성적으로도 개방됐다 보니까 에로 영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설정과 소재들을 영화에서 쓰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 감독의 경험에서 우러났다고 하죠. 네. 레드카펫이라는 영화는 박범수 감독의 영화입니다. 연출을 맡은 박범수 감독은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이 작품을 각색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제 믿는 영화, 소원을 말해봐, 마스크맨 뭐 이런 영화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필모그래피에 남아있지 않는 많은 에로틱 영화들을 연출을 했다고 해요. 본인이 스스로 네. 에로 영화들을 많이 연출을 했다 보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서 영화 속의 정우라는 에로 감독의, 그러니까 사실 꿈은 일반적인 멋진 영화를, 자신의 영화를 찍는 게 꿈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에로 영화를 찍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녹여냈다고 합니다. 박범수 감독의 인터뷰 속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많은 필모로 영화를 찍어왔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화가 없었다. 비로소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찍어서 개봉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져가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화가 없었다. 이거를 뭐 19금으로 뭐 잔인하거나 네. 폭력적이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화 속에서도 영화 제목들이 등장하는데 뭐 아이덴 찌찌, 그렇죠. 그리고 뭐 공공의 뭐 이런 영화들, 이런 영화들처럼 이렇게 다양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영화들을 개봉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볼 수도 없었겠죠. 그 애환이, 감독의 애환이 담겨있는 그런 인터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로소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개봉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인터뷰가 좀 절절하게 와닿네요. 영화를 다 본 입장에서는. 네.
영화의 주인공은 정우라는 인물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정우라는 인물이 은수라는 어떤 여배우죠. 네. 그 배우와 아역 배우 출신의 배우 지망생이었던 이제 톱스타가 되는 은수라는 인물과 만나서 함께 영화를 찍고 사랑에 빠지고 또 우여곡절을 겪고 극복하고 뭐 이런 내용을 다룬 전형적인 구성의 좀 특별한 설정을 가미한 에로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15세로 나왔더라고요. 네, 이 영화가 막상 개봉은 15세로 했어요. 저희가 영화를 좀 일찍 봤잖아요. 작년 10월쯤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1월에 봤습니다. 아, 올해 1월인가요? 올해 1월에 봤었고, 이 영화를 저희가 보고 와서 지금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랬는데 이 영화가 막상 개봉은 15세 관람가로 했어요, 이번에. 네, 얼마나 잘렸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영화를 직접 봤을 때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좀 그렇죠. 19금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 네. 거리낌 없이. 근데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걷어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주로 이제 주인공인 은수와 정우의 로맨틱 코미디에 집중을 하고 사이사이 맛깔나게 오정세 씨나 황찬성 씨, 조달환 씨 이런 배우들과 함께 뭐 이미도 씨와 몇몇 에로 배우들의 그런 아주 짤막한 장면들로만 이렇게 양념처럼 뿌려진 그런 영화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문 기자는 이 레드카펫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면 장르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정형적인 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줄거리상으로나 그리고 뭔가 특별히 시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연들을 굉장히 잘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특히 저는 오정세란 배우를 유명해지고 난 이후인데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 그분이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보고서 매력에 푹 빠졌다 나왔어요. 오정세 씨가 이 영화를 다 살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우와 은수가 로맨스를 담당하고 있다면 코믹은 오정세, 그러니까 조감독으로 나오는 오정세 씨가 다 맡아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레드카펫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오정세 씨라는 그 배우의 연기였습니다. 그 배우의 역량이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윤계상과 그 다음에 고준이라는 두 명의 주연 배우 그 둘이 그려내는 로맨스라는 한 축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단조롭지 않게 영화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로맨스틱 코미디라는 영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랑에 빠지고 두 배우가 그 다음에 위기를 겪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전형적인 과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연인 인물들의 사랑, 연애 이런 것과 함께 조연인 인물들의 여러 가지 코믹적인 부분을 많이 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주연 배우의 친구들로 나오는 인물들이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로맨틱 코미디를 한 3편 연속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가 50회차 방송인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아마 방송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타임 투 러브라는 영화가 또 나갈 거예요. 근데 이 로맨틱 코미디 3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에서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주인공 두 인물, 주연 배우 외에 주연 배우 중에 한쪽의 친구, 주로 남자 쪽의 친구로 나오죠.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는 조정석 씨의 친구인 남자들 그 3명, 타임 투 러브에서도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한 그 인물의 친구들 3명, 그리고 이 영화에도 윤계상 씨의 친구들 3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활기찬 느낌, 그리고 다양한 재미적인 요소, 약간 얼빠진 캐릭터도 있고 재미있는 캐릭터도 있고 그리고 뭐 드립을 잘 치는 캐릭터도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형적인 영화의 그런 클리셰적인 요소다. 그 인물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레드카펫이라는 영화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활용한 축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 남녀 배우는 굉장히 단조롭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고 네. 사건 자체가 뭐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변에 다양한 조연들이 등장을 하니까 부족한 빈자리를 굉장히 많이 메꿔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주연의 단조로움. 그러니까 결국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사랑과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연 배우들은 그 사랑이라는 것, 로맨스라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 배우들이 코미디에 집중하는 그런 구도이지 않나. 아니 제가 봤던 로맨틱 코미디는 그러니까 인상에 남는 건 없어서 콕 집어서 어떤 작품이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네.
주인공 남녀가 그러니까 뭐 사랑에 빠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런 건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사건을 겪으면서 그 둘이 어떤 웃음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각자 역할 분담이 되게 뚜렷해요.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맨스 부분은 좀 지루했기 때문에 코믹 부분을 담당했던 배우들이 굉장히 빛나 보였던 거고 기억에 남고요. 상대적으로 주연을 맡았던 두 배우가 좀 단조로웠다, 너무. 되게 건조했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막상 이 두 배우의 사랑 자체가 감정선이 막 증폭돼서 뚜렷이 나타나서 절절한 사랑까지도 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그리고 해서 되게 가볍고 재치있고 막 이렇게 가지도 못했으니까. 심지어 초반에 썸을 되게 뜬금없이 타요.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정형적으로 윤계상이 집에 딱 들어오는데 도둑인 줄 알고 프라이팬으로 때려 눕혀가지고 알고 봤더니 뭐 사기를 당한 것이고 미안해하고 같이 살게 되고 그 썸을 타는 게 되게 급진적으로 네. 전개가 되기 때문에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을 좀 못 얻는 부분도 있어요. 약간 좀 몰입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문 기자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윤계상 씨가 기본적으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죠. 네. 그래서 윤계상 씨가 등장했을 때 저는 위화감 같은 걸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윤계상 씨가 연기한 정우의 캐릭터가 주로 은수였죠. 네. 은수의 캐릭터와 함께 썸을 타고 사랑하고 이런 부분이 좀 호소력 있게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정우라는 인물이 혼자 은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마음 표현을 잘하다 보니까 그 두 명의 인물의 감정선, 감정 변화 막 이런 부분이 잘 그려지지 않고 되게 단조롭게 둘이 전개되고, 심지어는 은수라는 인물이 극적으로 이제 막 성공해가지고 떠나가 있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두 배우의 그런 감정선이 잘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냥 혼자 좋아하는 마음만 계속 표현되죠. 그러니까 엇갈리는 것과. 은수가 비중에 비해서 너무 보여주는 게 없어. 그 말대로라면 혼자 좋아하는 감정은 결국 좋아하는 대상이라는 얘기인데, 대상이면 대상으로서의 비중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주체로서의 비중을 가지고 나오면서, 내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 네, 많이 어려워요 지금.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튼 그렇게 비중이 별로 자신의 역할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면 고준희 씨가 이 영화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비중도 많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일단 빛나요. 약간 순수한 배우기도 하고, 느낌상 거기서 에로 배우들 사이에서 이 배우는 순수하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배우에 대한 열망은 가득한, 배우 지망생이잖아요. 계속 오디션을 꿈꾸고 있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담당을 하고 있고, 결국은 성공해서 나갔지만 다시 이들에 대한 우정을 잊지 못해 돌아오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은 충분히 저는 소화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이 두 배우의 그런 조화, 사랑, 로맨스 이쪽 부분이 이 영화의 다른 축인 그 코미디적 요소, 네. 그리고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궁극적인 주제는 사실 이 두 가지보다 더 다른 주제가 또 있죠. 에로 배우들로서의 그런 애환들, 그런 편견들 속에서 이들이 극복하는 과정, 이런 네.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주제의식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가다 보니까 주제 의식까지는 아니지, 그냥 설정인 거죠, 이거는. 설정인데 그 감독이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 그 애환을 담아서 표현한 거다 보니까 사실 저 두 남녀가 이렇게 해서 사랑을 결국에 만들어냈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에로 배우들은 저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저렇게 성공을 했구나, 저렇게 한 가지의 어떤 영화를 성취해냈구나, 이런 거에서 오히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충분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얼핏 예고편만 보시면은 한없이 가벼운 그런 코미디적 요소가 있는 영화, 그렇게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때 되면 나오는 그런 로맨스 영화, 이렇게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영화를 막상 끝까지 보면은 편견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이들의 뭔가 꿈과 애환, 네. 뭐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영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표현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것이 제대로 담겼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영화구나 라는 거는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가장 강력한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면, 하나는 앞에 말씀해주신 오정세 씨의 그런 돋보이는 연기, 거의 독보적인 연기였죠. 오정세라는 배우의 힘이었다면, 네. 또 다른 하나는 이 범람하는 클리셰 속에서도, 범람하는 이런 전형적인 요소들 속에서도 진정성이 있는 영화였다는 것, 바로 그 점이 이 영화의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정세라는 배우의 힘과 진정성이 있는 영화였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감독 자신의 경험이었던 에로 감독으로서의 그런 애완들, 그리고 꿈을 그렸던 그런 모습들이 정우라는 주요한 배역에 잘 녹아들어서 영화적으로 잘 표현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봉고차 하나 빌려가지고 타고 가면서 자기들만의 영화를 찍어낼 때 네. 그때 얼마나 보는 이들이 만족을 느낍니까? 그리고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 엔딩씬에 영화제를 개최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배우가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작은 감동일지라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진솔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마지막 영화제에서 고준이랑 만나는 게 꼭 사랑의 결실보다는, 그러니까 윤계상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윤계상이랑 감독의 일과 사랑. 이거네, 이 한마디로 압축되겠는데? 정우의 일과 사랑? 정우의 일과 사랑. 그렇죠. 결국 둘 다 성취해냈다는, 일면에서는 네. 성취해냈다는 게 되니까. 네. 결국은 이 영화가 얼마나 사실은 전형적인 구조냐 하면 남녀가 사랑을 했죠, 만나서. 우연한 계기로 만나죠. 그 우연성마저도 전형적이죠. 그렇죠. 같은 집에 살게 돼요. 근데 한 명은 사기를 당해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요즘 MBC에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맘이었나? 송윤아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송윤아 씨랑 어떤 이제 젊은 남자의 홍종현이라는 배우도 같이 집에 살게 되는데, 그게 또 집 사기,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계약 관련 문제. 전형적으로 두 명의 인물이 어떤 계약 문제로 인해서 같은 집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썸을 타죠.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각자의 커리어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둘 다 노력을 하는데 둘 다 쉽게 풀려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우라는 인물은 에로 영화를 찍으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찌어찌해서 모든 게 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나와서 영화를 찍게 되고,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스타가 되어버린 그 여자 은수와 함께 영화 한 편을 찍게 되죠. 스타가 되기 전에. 그래서 둘이 만나서 영화를 한 편 찍고, 그렇게 찍은 영화를 이쪽 은수네 기획사 쪽에서는 이제 에로 배우들을 만나지 말라, 에로 감독을 만나지 말라라고 차단을 하지만, 그 기획사 사장이, 이들은 계속 요청을 하죠. 우리가 어렵게 영화를 찍었고 그 영화를 작은 영화제에나마 정말 백방으로 노력해서 걸게 됐기 때문에 그 영화제에 제발 와달라, 함께했던 너와 이 영화제를 같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화는 클라이막스로 점점 치닫고, 그 기획사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이 진정성을 느끼고 기획사 사장이 보내줍니다. 은수를. 보내준 거였나요? 그러죠. 은수가 가는 거를 막지 않죠. 그래서 은수가 이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 영화제에 도착을 하면서 만난 배우와 감독. 빠방. 이 청취자분들께서는 그 태종대 영화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말이 영화제지 그냥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네. 작은 마을 축제죠. 그런 마을 축제 같은 영화제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요. 뭐 정동진 독립영화제, 뭐 이런 작은 영화제들이 막 있는데, 태종대 영화제도 약간 그런 식의 영화제이지 않나. 이 폐교 같은 게 많잖아요. 네. 작은 학교들이 분교라거나 그런 학교에서 스크린 설치해놓고 동네 주민들 모아서 같이 놀면서 영화 보는 그런 식의 작은 영화제고, 아무리 작은 무대지만 자신들의 작품을 걸 수 있게 된 이 주인공들이 그곳에 기쁘게 자신들의 영화를 걸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탑스타가 된 은수가 달려와서 보고, 은수를 쫓아온 이 수많은 기자들이 그 영화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전형적인 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배우, 그러니까 역할들 모두가 순수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필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에로 배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영화 특성상 좀 낮게 취급하는, 폄하한다거나 네, 이런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죠. 존재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얼만큼 순수하고 얼만큼 순수하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에로 영화라면은 상업적인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죠. 그 상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게 관객들, 대상으로 하는 타겟 관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로 영화가 타겟으로 하는 그 관객층이 원하는 바가 너무나 뚜렷하고, 이런 영화들은 그 목적에 너무나 딱 맞춰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극적이고 이런 식의 영화가 되기 십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기존의 영화들이 추구하는 뭐 완성도, 작품성 이런 것들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자극적인 부분에만 충실하게 영화를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그 자체의 의미를 느껴서 그게 왜 나빠라고 하면서 영화를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이 영화 속의 정우나 그 옆에 오정세 씨가 맡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진짜 좋은 영화를 찍고 싶지만 기회가 안 돼서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든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에로 영화 연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고, 에로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목적에 또 충실하게 하고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남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예쁘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진정성을 계속 영화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잘 녹아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부분적으로 이 영화가 코믹적으로 잘 터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성공률 높게 잘 터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영화를 보면은 거의 7대3만 돼도 성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만 웃어도 아, 네. 사실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를 훨씬 더 높여서 거의 9할 정도는 터지는 것 같아요. 네, 꼭 오정세 씨뿐만 아니라 주변 배우들이 치는 씬에서도 예를 들어서 2PM의 찬성 씨 의외로 연기를 너무 잘해서 사실 고준희보다 연기를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재밌었다. 기억이 나네요. 네. 찬성 씨도 그랬고, 옆에 이제 이미도 씨, 그 에로 배우들 이끌고 다니는 사장, 아, 그 여자 사장. 그 면접 볼 때 기억 안 나요? 면접 볼 때 이제 수박이랑 딸기랑 망고 뭐 이런 애들 데려오잖아요. 열대 과일을 들고 이제 온갖 과일을 들고 찾아오는데, 거기서 면접을 보는 거죠. 에로 영화에 출연할 배우들 면접을. 여자 배우들. 여자 배우들 면접을. 그러면서 테스트를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앞에 윤계상 씨랑 이제 오정세 씨 앉혀놓고 연기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의 연기라는 게 이제 뭐 신음을 얼마나 잘 내냐, 섹시하게. 그 다음에 자신의 육체미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그 부분에서 관객들한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처음에. 이미도 씨가, 야, 안 벗어? 이러니까 촥 벗잖아요. 훌렁. 이거 왠지 훌렁. 편집됐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본 영화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편집본이라고 하더라도. 훌렁 벗는 장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미도 씨가 실제로는 에로 배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에로 배우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 기획사 사장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사라고 해도 뭐 별거 없지만, 자신도 뭐 알바하러 다니지만, 그런 모습을 정말 잘 소화했던 것 같아요. 능청스럽게. 그리고 이미도 씨뿐만 아니라 뭐 조달원 씨, 평소에도 많이 웃긴 배우잖아요. 그렇죠. 조달원 씨라거나 많은 배우들이 나오죠. 성지루 씨도 있었고, 이런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소화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속에서 사사이 전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사이, 433. 전 기억이 안 나네요. 안 나요? 네. 이제 처음에 영화를 찍기 전에 이들이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제작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오정세 씨가 화이트보드 갖다 놓고 이제 그리면서 얘기를 해요. 아, 우리 팀은 433도 있고 사사이가 있는데 우리는 사사이로 간다. 뭐냐면 배우 4명, 연출자 4명, 이틀 촬영 시스템. 네. 이게 사사이고, 이제 배우 4세, 연출하는 사람 스텝 3세, 그 다음에 촬영을 3일로 가는 게 433 시스템이고. 네, 그렇게 하면서 뭐 이쪽에 촬영 실상, 여건 이런 네. 것들을 되게 대사 한 줄로 쫙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사력 있고 센스 있는 그런 설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 기사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싶었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다면 뭘까요? 없네요. 없습니까? 네. 다 고만고만해서. 네, 고만고만해요, 사실. 그 오정세 씨가 치는 장면들도 거의 드립도 고만고만하고, 가장 그래도 재밌었던 드립은, 아니, 전 야, 너 뭘로 찌르냐? 야, 너 지금 뭘로 찔렀냐? 이 대사가. 예고편에 나갔지 않나요? 네, 그 마지막 대사가 진짜 인상적이었죠, 그 장면이. 그렇죠. 이 영화에서 전형적으로 그 약간 띠란 친구 역할을 여기서는 황찬석 씨가 맡았고, 능청스러운 친구 역할을 조다란 씨, 재기 넘치는 친구 역할을 오정세 씨가 맡았고, 플러스 여자 한 명을 이미도 씨가 소화를 하면서, 딱 이 3+1의 그 친구 역할들을 너무나 잘 구했다. 배우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구했는지 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전반적으로 이 3가지의 커다란 축,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편견을 박차고 나오는 이런 이들의 꿈과 애환, 로맨스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그런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주연 배우들의 로맨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그런 웃긴 장면들, 이 3개의 축 중에 적어도 2가지는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수많은 클리셰 속에서도, 범람하는 클리셰 속에서도 활력을 잃지 않는 2개의 엔진, 그게 바로 진정성이 있는 영화라는 것, 그리고 오정세라는 배우의 힘,
이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본 영화 레드카펫 더 긴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만한 영화는 아니고요. 정말 이 박범수 감독님께서 앞으로는 이제 꿈을 찾아서 자신의 영화를 계속 찍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기사 이제 좋은 배우, 못쓸 배우 뽑고 그 다음에 추천 비추천으로 가죠. 전 좋은 배우로 오정세 씨 꼽겠습니다. 네. 되게 매력 있는 배우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애드립인지 모르겠는데 대사를 너무 잘 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나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생각하실 배우가 오정세 씨일 것 같고요. 좋은 배우는 동감입니다. 오정세 씨, 저 역시 오정세 씨가 가장 좋았고 이 배우가 없었다면 그 전제를 해놓고 이 영화를 바라보면 상당히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진정성이 있지만 오정세 씨가 맡았던 역할, 영화에서의 비중 이런 것들이 정말 상당하기 때문에 이 배우 한 명이 빠졌을 때 다른 배우로 이 역할을 충당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덧붙이자면 정우는 사실 그러니까 윤계상 씨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할 법한 좀 뻔한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사실 정우와 은수, 그러니까 윤계상과 고준희를 보고 고준희의 로맨스를 기대하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에로 배우들, 그러니까 에로 배우들의 어떤 실상을 보여준다는 그런 소재를 보고 그리고 코미디라는 면에 집중을 해서 이 영화를 선택하신다면 굉장히 돈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한 장면이 더 기억이 나는데 에로 배우들 다 데리고 다른 영화에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영화 속에서 영화사 사장으로 나오는 성지루 씨가 이들을 계속 몰아붙여요. 하면서 계속 정우한테는 꼬드기죠. 이렇게 영화 한 편만 더 찍고 한 편만 더 찍고 네가 원하는 네가 쓰고 있는 시나리오의 작품을 우리가 영화화하겠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예로 영화만 계속 찍도록 돌리는 거죠. 442 시스템, 433 시스템 하면서 3일에 한 편, 이틀에 한 편 계속 찍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이제 자신들이 추진하는 다른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 영화는 다른 감독한테 맡겨버리죠. 제대로 된 영화, 에로 배우가 아닌 영화. 에로 영화가 아닌 영화. 에로 영화가 아닌. 네, 그 영화를 다른 감독한테 맡겨버리고 거기에 아르바이트로 이제 대역들이 필요하니까 이 에로 배우들이랑 그런 애들 다 보내는 겁니다. 스텝이랑. 감독이 없는 사이에, 정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근데 거기에 정우가 듣고 나서 막 달려가죠. 갔더니 애들이 전부 다 죽은 시체가 돼가지고 비 맞고 있어. 진흙바닥에서. 네, 진흙바닥에서 몇 시간째 비만 맞고 있는 건데 위에서 막 물 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조롱하죠. 쟤네 에로 배우래 말하면서. 네. 정우가 애들 이렇게 세운 다음에 야 가자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회사를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장면도 사실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사실 아까 전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또 있냐고 했을 때 딱 두 가지 생각했던 게 너 뭘로 찌르냐 이거랑 네. 그 비 맞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 말 하시니까 또 생각나는데 결국엔 정우가 그래서 에로 영화가 아닌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영화를 찍게 되는데 그 영화 제목 기억나시나요? 사관과 간호사요. 간호사입니까? 네. 진짜 제목 하나 다 그런 식이네요. 왜 거기 왜 멀대같이 네, 남자 배우. 남자 배우 나오잖아요. 그 되게 연기를 좀 못하는 느낌도 나고. 네, 연기 잘했어요. 그 못하는 연기를. 못하는 연기를 너무 잘한 거야. 연기 못하는 연기를 되게 잘하는. 그래서 조연들이 사실 버릴 배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잘 그렇습니다. 구했어, 이번에. 사관과 간호사, 참, 진짜. 그래서 기자들이 묻잖아, 고준희한테. 네. 그러니까 에로 영화인 줄 알고. 노출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준희 씨의, 은수 씨의 노출 수위는 어떻게 되냐고. 네, 이런 식으로도 묻기도 하죠. 네.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좋은 배우는 문기사나 저나 다 오정세 씨를 뽑았고요. 아쉬웠던 배우 한 번씩 뽑아보죠. 저는 신지수 씨. 딸기로 나왔나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에로 배우였죠. 에로 배우 그 사단에 여자 주연 역할을 맡는 네. 딸기 역을 분했던. 걔 조다란이랑 나중에 사귀죠, 조다란 씨랑. 조다란이 계속 쫓아다니지. 네, 좋아하다가. 네. 그러다 결국 사귀는데 아쉬웠던 이유는 제가 그 배우를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 친구가 아마 아역 배우 출신일 텐데. 네. 그 영화 소재가 그렇잖아요. 은수가 되게 아역 배우로 떴었는데 어떻게 잠깐 묻혔다가 탑스타로 된 이야기인데 그 친구 역시 아역 배우였고 한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컴백한 영화가
레드카펫에서 에로 배우 역할이니까. 네, 거기서 옷을 다 벗고,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가리긴 했지만, 네, 다른 에로 배우랑은 좀 차별화돼서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에로 배우로 나왔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역이 너무 작고 또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신지수 씨가 이런 역할이 사실 이 영화에 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는, 연기력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에로 배우한테만 맡겨두기에는 신지수 씨 배역은 좀 컸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필요했다고 여기서는 생각을 했는데, 검증된 누군가가. 그거를 신지수 씨가 꺼리지 않고 맡은 그런 용기가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네, 용기는 되게.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에로 배우로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았어요, 신지수 씨는.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비록 딸기지만, 그러니까 수박과 포도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딸기 맞나? 하여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 신지수 씨 괜찮았고. 갑자기 19금으로 가나요? 네, 괜찮았고 신지수 씨는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배우를 꼽자면 전 성지루 씨가 많이 아쉬웠어요. 네. 전 성지루 씨가 그 기획사 사장으로 나오는데 그 악덕 사장 역할을 너무나 전형적으로 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좀 별로였는데, 내가 이렇게 혐오감이 들 만큼 악덕이라는 느낌을 너무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서. 그래도 너무 성지루 씨 기존의 역할이 딱 그 정도이지 않나. 근데 저는 조금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성지루 씨 같은 역할이었다면 영화 속에 정우가 진작에 알아치고 사리고 나왔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은 더 속물스럽긴 하지만 조금은 더 잘 감추고 이미지가 좀 더 깊이 있는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성지루 씨는 너무 뻔하지 않았나.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이들이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영화로 성공해서 정우는 유명한 감독이 되고 오정세 씨도 유명한 감독 돼요. 그리고 찬성은 나중에 에로 감독이 됩니다. 기억나요? 맞아. 에로 감독께서 복만대처럼 막 이제 수영장에서 딸기 일로 와봐 막 이러면서 수영장에서 영화 찍거든요. 큰 에로 영화, 대규모 초호화 에로 영화를. 찬성이가 그렇게 되잖아. 처음에 면접을 보러 오는 게 에로 기획사인 줄 모르고 그치. 그냥 스텝인 줄 알고 나는 명문대생인데 아니 한예종 나왔어요. 한예종 나와서 그냥 영화사 스텝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얼떨결에. 네, 여기가 에로 영화 하는 데인지 몰랐는데 나름대로 엘리트고 이런 친구가 여기에 와서 뭔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좀 나갈 법도 한데 성격이 좀 둔하고 그래서 안 나간 것도 있었고. 아니 오정세한테 매력이 끌려가지고 그것도 컸어요. 낚여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배우에 와서 자꾸 딸기나 수박 같은 애들이 벗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영화 속에 잘 그려져요. 그런 부분들이. 눈을 뜨게 되죠. 네, 찬성이 이런 분야에 눈을 뜨고 자신의 미래를 이쪽으로 정하는 그런 과정이 매우 잘 표현되고. 되게 코믹스럽게. 네, 선배였던 두 명은 나가는 거죠. 거의 이쪽에 한국의 틴토브라스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틴토브라스라고 엉덩이에 거장이 있거든요, 이탈리아 쪽에.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이 정말 걸작도 찍어내신 분이에요, 사실. 칼리귤라라는 영화는 제 개인적으로 진짜 걸작 중에 한 편입니다. 에로 영화가 아니고요. 에로 영화라고만 보기엔 무리가 있죠. 분명히 이 영화를 요소는 있군요. 펜트하우스에서 제작을 맡겼지만 제작을 에로 회사에서 했는데 사극 대작을 찍어놓은 거야, 로마 대작을. 칼리굴라 황제의 마지막 대작을 찍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진짜 걸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다 충족돼 있어요. 걸작적 요소와 에로적 요소가. 진짜 대작이네요. 칼리굴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녹아 있었던 영화고, 마지막에 이제 정우와 이들이 성공을 해서 카페 같은 걸 하나 차리는데 그 카페에서 성시루가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이었던. 거기 카운터 보고 있어요. 맞아. 근데 거기가 되게 별로란 말이야. 마지막 등장이 너무 뻔하고. 그 악덕 사장이었던 애가 와서 이거 뭐지? 권선징악인가? 우리는 성공했는데 너는 여기서 카운터 보고 있는 게 복수인가? 막 그런 영화적인 막 이상한 생각도 들고 괜히 개연성도 없어 보이고. 맞아. 그래서 그 조감독이 결제하는 장면. 네, 그렇죠. 약간 그 앞에서 무시하면서. 약간 그런 장면도 억지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좀 사족이지 않았나. 그리고 성지루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좀 별로였다. 어떻게 보면 감독의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닐까요?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약간 스스로 어떤 그 간접적인 복수 이런 걸 위해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배우, 몹쓸 배우 한 번씩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죠. 문기사 이 영화 추천하시겠어요? 전 보말 주겠습니다. 보말? 보든지 말든지? 네. 왜 보말입니까? 로맨스를 생각하면 보지 말아야 되고요. 코미디를 생각하면 봐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 보는 대로 재미가 있고 안 보면 안 봐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런 듭니다. 영화라고 보는 거죠.
문기사는 이 영화에서의 그 로맨스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본 것 같아요. 일단 공감이 중요합니다. 근데 공감을 초반부터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너무 정형적으로 끌어갔고 또 감정선이 그렇게 많이 표현되지 못해서 후반부로 가도 그렇게 많이 공감을 이끌어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로맨스 자체가 주는 재미도 없었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그 태종대의 마지막 영화에 뛰어오잖아요. 네. 그때 결국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마지막에 여주인공이 뛰거나 남주인공이 뛰는 장면이 결국은 나오죠. 그쵸. 네, 결국은 나옵니다. 이게 나를 미치게 하는 남자, 거기서 거의 페럴리 형제가 찍은 영화인데 그 야구 광이죠, 거의. 남자가 야구 광인데 그 볼파크를 가로질러서 드류 베리모어한테 뛰어가는 그 남자의 모습. 뭐 이런 장면이 갑자기 기억에 나나요? 수많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삐져있는 한쪽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관객들이 받는 감흥은 천차만별이죠. 어떤 영화에서는 정말 같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보기도 하고 어떤 장면에서는 정말 턱 깨고 시무룩하게 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영화에서 고준이가 이 여기에 태종대 영화제에 달려갈 때의 감흥이라는 건 사실 크지 않았어요. 정말 이 고준이라는 배우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위에서 막 폭죽이 터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막 네. 관객들도 행복해지고 막 로맨틱한 감정에 젖어드는 그런 느낌은 적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영화가 다루고 있었던 그 로맨스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실은 낙제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걸 살려낸 게 바로 진정성과 오정세. 이 두 개가 분명히 훌륭한 거죠. 진정성 계속 밀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진짜 진정성이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말로 하겠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영화라는 것, 그리고 오정세라는 배우의 힘, 범람하는 클리셰 속에서도 활력을 잃지 않는 이 두 가지 엔진이 있었기 때문에 나 이 멘트 밀고 싶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누르면 나와. 네. 안 보고도 말하잖아. 이 영화를 보말을 주겠습니다. 네. 활력을 잃지 않는 두 개의 엔진. 아, 나 영화 보고 나서 이 멘트 생각을 했어요. 딱. 활력을 잃지 않는 두 개의 엔진이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문기사, 김기사 두 기사 모두 이 영화엔 보말을 주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가죠.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다음 주 개봉 영화는 11월 12일 수요일부터 11월 13일 목요일까지 개봉하는 영화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 한 편밖에 없네요. 카자흐스탄 영화예요. 아칸 사타예브 감독의 최후의 전사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제목 들으면 생각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300이요? 네, 그렇습니다. 300이란 영화가 노골적으로 떠오르죠. 최후의 전사들. 3만 대군에 맞선 1,000명의 청년들. 살수대첩 같은 건가요? 네, 필사의 전투가 시작된다. 뭐 이런 카피를 두고 있고요. 1,000명의 전사들이 3만의 대군에 맞서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300 스토리랑 비슷한 거죠. 카자흐스탄의 역사를 그 액션, 모험, 드라마 이런 장르 속에서 녹여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보통 우리가 익숙한 영화가 한국 영화랑 미국 영화, 기껏해야 중국, 일본, 유럽 정도? 인도 가끔. 네, 그 정도가 익숙한데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영화들은 사실 보신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굉장히 생소하네요. 네, 국내에까지 개봉하는 영화니만큼 많은 곳에서 개봉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찾으시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영화니만큼 한 번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일 영화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가장 주목되는 영화는 부지영 감독의 카트라는 영화입니다. 국내 영화인가요? 네, 부지영 감독의 카트입니다. 염정아 씨, 문정희 씨, 김영애 씨, 김강우 씨, 뭐 이런 배우들이 주연을 하고 있고요. 이 영화는 사실 개봉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죠. 대한민국 대표 마트, 더 마트라는 곳에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객님, 뭐 이렇게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눈앞에 두고 한꺼번에 해고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권익을 다시 되찾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영화가 다루고 있죠. 많은 배우들이 그래도 이름 들어본 염정아 씨, 문정희 씨, 뭐 김영애 씨, 김강우 씨 이런 배우들이 나오니만큼 연기력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도 의식 있는 영화인 만큼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봉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볼 만한 영화는 What If라는 영화 개봉을 하네요. 감독은 마이클 도즈, 잘 모르겠지만 배우로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주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요즘에 간간히 영화를 찍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해리포터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영화 제목 기억납니까? 어떤 영화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엘리자베스 올슨이랑 그 다음에 데인드한 나오는 키리어 달링이라는 영화에서 네.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나왔었는데 또 이번에 지금- 또 영화 와디프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아일랜드, 뭐 캐나다 이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고요. 레드클리프가 요즘에 성인 배우로서 출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듭나기 위해서 바로 서기 위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고요. 해리포터도 안 봤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아더 우먼이라는 영화입니다. 감독이 닉 카사베츠입니다. 그리고 출연하는 배우들은 카메론 디아즈, 레슬리만, 케이트 업톤 뭐 이런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닉 카사베츠와 카메론 디아즈는 전에도 영화를 찍은 적이 있죠. 마이 시스터즈 키퍼 그 영화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닉 카사베츠 감독 혹시 아세요? 네, 마이 시스터즈 키퍼를 봤었는데요. 네 보셨어요? 네. 네 어땠습니까? 저는 그때 볼 영화가 없어서 사실 그냥 시간 맞는 게 이거밖에 없다 해서 봤던 영화거든요. 그리고 영화 자체가 어떤 영화였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백혈병이 걸린 언니를 둔 어떤 가정에서 벌어지는 가족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봐왔던 그런 소위 감동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동을 억지로 짜낸 게 아니라 그래서 연출이라던가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지만 연출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감독을 그때 다시 보게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닉 카사베츠 감독은 배우들의 연기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연출자고 또 인물들의 감정선, 감정 연기 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살려내는 그런 영화를 많이 찍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장르에 재능이 있는 감독인데 이번에는 드라마 장르는 아니고 멜로 로맨스에서 코미디를 약간 섞은 그런 장르라고 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일지 아니면은 멜로 드라마 속에서 코미디가 그냥 따로 녹아져 있는 그런 영화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가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좀 기대가 되는 게 그 감독이 드라마 쪽에 특화됐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줄 아는 그 포인트를 아는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가 어떤 로맨스물이라 할지라도 왠지 좀 잘 살려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11월 12일에서 13일까지 개봉하는 영화들, 최후의 전사들, 카트, 왓이프, 아더 우먼 이렇게 4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볼 영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다음 볼 영화는 웨스턴 리벤지라는 영화입니다. 웨스턴 리벤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서부 복수국인가요? 웨스턴 리벤지. 네, 그렇죠. 서부 복수국입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해가지고 박기사는 벌써 봤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도 이제 곧 보고 박기사와 함께 녹음을 할 텐데 이 영화가 미국 영화가 아닙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고 덴마크, 영국 뭐 이쪽 자본으로 만든 유럽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감독은 크리스티안 레브링이라는 좀 생소한 연출자고요. 주연하는 배우들은 매즈 미켈슨, 에바 그린, 제프리 딘 모건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는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합니다. 특히 에바 그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 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이런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요. 무엇보다 기대되는 배우가 에릭 칸토나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에릭 칸토나가 배우로서 출연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축구 있겠습니다. 선수인데 네, 배우 출연했나요? 은퇴했거든요. 성격이 아주 독한 분인데 아무튼 이 웨스턴 리벤지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절망 끝에서 시작된 차가운 복수극 오랜만에 나온 서부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제가 더 살베이션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를 좀 우리나라에 익숙한 단어로 바꿔서 웨스턴 리벤지라고 노골적인 영어로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볼 영화까지 다 지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제54회차 방송 레드카펫 방송 문기사와 함께 해봤고요. 문기사 오늘 출연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오늘 3번째 출연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했던 방송을 듣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엉망이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많이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말을 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네. 문기사와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화가 있으면 함께 또 방송을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였습니다.
뭉니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just a desperado. Oh, baby, can't you see? I'll go on running wild. I can't stand being free. I'll go on running wild until you capture me.